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이제 뭐 도입,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그 친구들은 왜 그럴까? 원인을 좀 이해를 하면 뭔가 좀 대응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떠세요? 엄청 많이 변했죠. 근데 지금부터 30년 뒤, 그러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는 진짜 많이 변했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도서가 뭐냐면요. 이 책이에요.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이 대출이 가장 많이 돼요. 이 800페이지나 되는 책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환경 결정론이에요. 인간이 문명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환경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추운 데 사는 대로,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더운 데 사는 대로, 척박한 땅의 사람들은 뺏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세계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두 가지 키워드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환경 결정론과 어떤 약육 방식이라는 거죠. 문명이 생긴 이후로 사실은 인류가 해온 거는 약한 사람들 거를 뺏는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죠. 방위비 어떻게 해라, 지소미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이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가 전성기에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안 했어요. 뭐 풍족하니까, 모든 게 풍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군대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용병들을 들여오기 시작해요. 근데 용병들은 자기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병들 사이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출산율. 출산율이 낮아지자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자, 3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30년 뒤가 되면 40대가 되겠죠. 10대라고 보면 요 축에 있는데 60대, 70대, 80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어지겠죠.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든지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엄청난 남북 통일이 된다든지 그런 큰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10대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 다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제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100살까지 살 거거든요. 앞으로도 한 50년 이상 그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이런 인구 분포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막연하시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될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가면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요. 졸업하면요, 되게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역량은 뭘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인구학을 전공을 했어요. 인구학을 전공을 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인구 분포가 어땠을 때 몇십 년 뒤가 어땠다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 정해진 미래라는 이 책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뒤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책은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쓰신 책이 이제 시전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국내를 너무 고집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해외. 아니면은 국내에 있더라도 해외와 관련된 무언가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쓰신 책이 뭐예요? 베트남.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는 뭘까요? 지금 베트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분포가 10대예요, 10대. 자,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우리나라의 3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정도는 베트남이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베트남에 공장을 계속 짓고 있죠. 그런 미래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미래가 좀 암울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미래사회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써먹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대학에 입학할 때 배웠던 지식이 대학 졸업할 때 소용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자, 내일이 운전면허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치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다.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일 빠른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공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교과서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모르시죠?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사용 교재 같은 게 있거든요. 교사용 교재는 그냥 탑까지 다 체크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구해서 읽어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훨씬 빨리 학습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주제로 들어갈게요.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할까?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잘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아이들이 가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릴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뭔가 딴짓을 계속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면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린 잘 몰랐어요.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한글을 익히면 책을 보라고 했죠. 책을 보면 성적을 잘 받아오라고 했어요. 아이는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방법을 알려줘야죠. 방법을. 어떻게 책을 보고 어떻게 성적을 잘 받아오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을 잘 못 받아면 어떻게 했죠? 혼냈죠. 타당한가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책 읽으면 한글 읽으면 책 보라 그러고 책 보면 성적 잘 받아오라 그러고 성적 못 받아오면 혼내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토리가? 그죠? 아이한테 무슨 도구를 줘야죠. 그죠? 자, 그
그래서 아이는 이 과정을 그냥 혼자서 감당해내는 거죠. 감당하다가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공부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루어야 되니까. 자,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부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잡생각이죠. 잘 아시죠?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생각을 멈출 수 있으세요? 멈출 수 없죠. 인간에게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거든요. 5만 개, 실제로 5만 개 정도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일부러 하는 생각이 많을까요? 저절로 나는 생각이 많을까요? 저절로 나는 생각이 훨씬 많겠죠. 자, 그러면 공부할 때 불필요한 생각들은 아이들이 일부러 하는 걸까요? 저절로 나는 걸까요? 저절로 나죠. 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래요. 우리가 무언가가 감각이 되면요, 그 정보가 무의식 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의식 내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을 이제 의식으로 전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절로 나는 생각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면 그것이 무의식 내로 들어가서 어떤 결론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비율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것이 일상생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깥쪽이 우리 의식의 내고요. 이 안쪽이 이제 무의식의 내예요. 근데 의사결정이 여기 무의식의 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걱정이 하나 생기면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오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계속 그 생각을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나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들이 날 때 이런 생각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하죠? 그 생각에 빠지죠. 즉, 자기가 일으키지도 않은 자기한테 나는 생각에 빠져요. 선생님 사진 좀 몇 장 찍어주시겠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떠오르는 생각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죠. 근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우리가 생각으로 알죠. 그래서 메타인지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보는 힘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을 보는 힘이 강한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가 불필요한 생각이 들면요 그냥 치워버려요. 다시 공부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보는 힘이 약한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가 친구 생각나면 그냥 생각 속에서 친구랑 놀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즉 메타인지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면 생각이 멈춰지지 않죠. 그 멈춰지지 않는 생각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계속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공부하다가 생각에 덜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아이가 이 생각이 나한테 필요한 생각이다,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즉 메타인지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능력, 즉 메타인지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필요한 생각들이 필터링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필요한 생각에 크게 주의를 안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인간은요, 모든 것을 잘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될 때 회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피를 해야만 이유가 생기거든요.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생각들이 필터링이 되고 모든 것을 잘하고자 하니까 이 기본 욕구가 만나면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500페이지짜리 책의 핵심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딱 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보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거는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죠. 기록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걸 시켜보면 아이들이 일제히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자기 생각을 보는 힘, 즉 메타인지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특강 때 얘기했던 지금 중1짜리 3명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자기 생각을 보는 힘이 강해지니까 공부를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단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선생님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해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하게 되면 이 정보가 무의식 내로 들어가죠. 여기서 결론이 나죠. 의식 내로 전달되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의 과정이에요. 뇌과학적에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5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3, 4, 5번은 손을 못 댑니다.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문제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내가 이해를 하는 주체라면 이 나는 사과를 먹었다를 이해하지 말아보세요. 가능하신가요? 안 되시죠? 보는 순간 이해가 되어버렸죠. 그죠? 이건 뭐죠? 나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면 의식은 이해의 주체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게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죠. 그죠? 자,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해하지 말아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냥 보는 순간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는 거지. 이걸 해석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행동이 뭐죠? 반복 읽기죠. 계속 읽어보고 읽어보잖아요. 반복 읽기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감각 정보를 무의식으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복 읽기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애를 되게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애를 쓰지 않고 반복 읽기를 하는 것과 애를 쓰면서 반복 읽기를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한 가지예요. 더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를 쓰지 않고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집중하는 거하고 사실 애쓰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애들이 게임에 막 몰입해 있을 때 애를 쓰나요?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을, 암기 안 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할 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더 집중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집중하기 위한 용도지 꼭 애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죠? 우리는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내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슈퍼컴퓨터거든요. 다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주의를 감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감각 정보, 즉 글자를 무의식 내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글자를 봐야죠. 자, 글자를 보는 거는 뭘까요? 그때 작용하는 게 주의예요.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 주의를 글자에 두어야죠. 자, 그러면 주의가 뭔 걸 알아야죠. 그죠? 자, 여기 정면을 보시면서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뒤쪽 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죠? 천장에 관심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집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움직이죠. 그죠? 앞으로, 뒤로, 위로, 집으로. 그게 주위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나는 책을 보다가 주위가 책을 떠날 때 감지가 되나요? 대부분은 감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의 훈련도 계속 시켜주면 주위가 책을 떠날 때 저절로 감지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방법은 뭐냐면 내 주위가 향하는 대상을 계속 적어보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제 말에, 제 얘기에 지금 주의가 있죠. 그러다가 화면으로 가죠.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갔다가 계속 주위가 계속 움직이죠. 그죠? 이거를 감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적어보는 거죠. 책, 핸드폰, 소리, 생각, 이렇게 느낌, 이렇게 계속 적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주위가 책을 떠날 때 저절로 감지되기 시작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주위가 책을 떠날 때 그것이 감지만 되면 아이들은 다시 책으로 주위를 가져와요. 근데 그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위가 떠남과 동시에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고 생각 속에서 친구랑 30분 동안 놀다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일어나서 뿌듯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나 1시간 공부했으라고. 즉 아이는 못 느낀다는 거죠. 저희가 1시간 동안 30분, 1시간을 공부하면서 30분 동안 생각 속에 빠져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냥 그걸 다 공부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훈련과 생각 훈련을 꾸준히 시켜주면 아이들이 주위가 책을 떠날 때 1차적으로 방어벽이 쳐져요. 감지가 되고요. 또는 주의를 놓쳤어도 생각이 빠졌을 때 다시 감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주위가 책을 떠나고 그다음에 생각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다, 어렵다, 모르겠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생각을 쑥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만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변해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돼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주위가 책을 떠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의 훈련하고 생각 훈련을 꾸준히 시켜주면 이제 주위가 책을 떠나는 건 알지만 생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하기 싫다, 모르겠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의 영향을 받아요. 생각 훈련을 계속하면 주의가 책에 두어지고 생각의 영향을 덜 받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단계에서 더 지나가면 이제 눈은 그를 지나가고 의미가 저절로 들어오는 몰입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완전 몰입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훈련과 생각 훈련만 가지고 이 3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꾸준히 시켜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이렇게 집중하고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이 안 좋은 거는 뭐 술이나 뭐 담배나 뭐 마약이나 이런 것도 사실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무언가 집중하고 탐닉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17가지까지 향상시키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과 노드아드레날린과 신념이에요. 신념. 자, 노드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릴 때 집이 갑자기 망했어. 갑자기 망하고 나니까 아이 마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잘 살아야지. 이때의 상태가 분노의 상태예요. 그 노드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면서 애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믿음 체계가 강하면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려워요. 아이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기도 힘들고 집을 갑자기 망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도파민이에요.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도파민은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아이가 의지가 없고 약하고 하기 싫어하고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래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죠?
도파민이 안 나오는 아이를 혼낸다고 도파민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혼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조금 달라요. 이 기사를 보면 어머님들이 어릴 때 보셨던 책을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 이해를 못해요.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님들은 어릴 때 심심할 때가 많으셨죠. 심심했기 때문에 뭘 한 줄 아세요? 관찰했어. 개미 기관을 보고 나뭇잎 한참 쳐다보고 이런 걸 했다고. 그때 뭐가 길러졌냐 하면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요새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오로로가 주위를 다 뺏어가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게임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집중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집중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요즘 애들 집중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아이. 집중력이 훨씬 약한 애. 그거는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도파민 중독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10살 이전까지는 자기만의 공간을 주어서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잘하는 게 있죠. 애기 어지러 놓으면 정리해주고, 애기를 어지러 놓으면 정리해주고, 정리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지러진 그대로 그냥 먼지만 털어주는 정도. 그랬을 때 아이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세에서 16세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도파민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학습 능력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2부터는 그러니까 중1은 초율이 맞춰져 있고요. 중2부터는 학습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소화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관성화돼서 평생 동안 무언가에 몰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세 이후 우리나라 치면 18세 고일 정도 이거는 이제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닮고 싶어하는 뇌,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저 사람은 얘를 닮고 싶어한대.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면 애가 그 멘토의 뇌 상태를 빠르게 접근한대. 그래서 16세 이후에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뇌를 따라가게. 그게 주로 이제 학습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섭받지 않는 취미생활이 중요해요. 이때 도파민이 나오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0대 때는 아이가 어떤 자기만의 취미생활에 푹 빠져도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 그림이든 복습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아이는 적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취미생활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18세 이후가 되면 도파민 길이 이제 더 이상 안 열립니다. 그러면 평생 몰입하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인데 게임과 TV 시청은 취미생활에서 제외. 그러니까 그 뇌 검사를 해보니까 게임할 때하고 저기 TV 볼 때는 뇌가 안 움직이더래요. 반응을 안 하더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10세 이전에 자기 주도적인 생활, 그 다음에 10대에 취미생활에 푹 빠져보는 생활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릴 때 경험했던 도파민 중독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집중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됐다. 이게 뇌과학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 아이를 자기만의 공간을 줘서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다음 10대 때 취미생활에 푹 빠져보게 하는 그게 사실은 아이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취미생활이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잘하는 게. 자,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걸 보시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를 마치면서 독서를 멈추죠. 그럼 초등학교 때 중간 정도의 독서 능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중1이 되는 순간 교과서가 조금 어려워요. 중2도 조금 어렵고 중3이 되면 교과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이거를 막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고 국어학원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교과서를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강제로라도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힘이 드는데 그 원인이 영어 수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글 자체를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4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글을 쭉 읽고 의미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데이비드 이글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책 인포메이션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자꾸 생각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뇌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재능은 뇌 신경의 연결이며 뇌 신경 연결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및 생각 세팅은 반복이다. 자, 반복을 할 때 생각이 개입되면 효율적일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반복을 할 때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야만 빨리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요 분홍색이 우리 뇌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막이 뭐냐면은 전기선의 피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끊임없이 뇌 신경이 생기고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그것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전까지 쭉 이제 뇌 신경을 쏘다가 사춘기 때가 되면 안 쓰는 거는 몽땅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강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죠. 사실은 아이 잘못이 아니고 뇌에서 안 쓰는 거는 버리고 쓰는 거는 더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 자체도 막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다 호르몬 작용인 거죠.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분홍색 액손이라고 하는 이제 뇌신경이 생겨요.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복을 계속 해주면 이 액손과 마이린이 점점 튼튼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액손과 마이린이 완벽하게 튼튼해지면 우리는 안다기를 안다. 저절로 생각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무언가에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 뇌신경, 즉 액선과 마일린이 그냥 튼튼해진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애씀 없이 반복하는 것이 즉 공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서는 되게 유명하죠. 아이들 중에 또는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선생님 책을 다 읽었는데요. 책 듣고 나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100% 이해를 했죠. 근데 6일이 지나면요 20%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반복을 하죠.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6번 정도 반복을 했더니 이제 거의 이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냐면은 장기 기억으로 가기 전에 공부를 멈추죠. 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 듣고 이해하고 시험 볼 때까지 안 보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딱 펼치면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20%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자, 우리 공부를 한다는 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기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 네 단계. 처음에 책을 보기 전에 또는 책을 봐도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읽어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감도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즉 알아진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무엇을 모르는지가 알게 돼서 타겟이 분명해지면 이때부터는 빠르게 정보를 흡수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애들이 공부를 멈춰요. 왜냐면은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책 보니까 다 알겠거든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뒤가 또 있어요.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 자, 근데 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아무런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여기와 여기는 그나마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서 자빠져요. 못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빨리 지나가게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해는 되는 거죠. 애쓴다고 해서 더 빨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애쓰지 말고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봐. 이렇게. 그러면서 반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못합니다. 왜?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recognition과 recall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recognition은 그냥 보고 아는 거죠. 즉,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예요. recall은 바로 안에 빈칸 채워 넣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recognition까지 간 친구들은, 즉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뭐 과학이나 한국사 같은 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화이트로 지워 붙여보세요. 그럼 애들이 딱 인식을 해요. 내가 아직 리콜 상태까지 안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레커그니션 상태까지 가면요 한 80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리콜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상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분명히 구분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학생이 민법책에서 제일 어려운 챕터 6를 이 상태, 즉 이 상태를 지나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의 마음으로 이해되는 것만 2학 읽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처음에 19분 걸렸던 게 나중에는 7분 걸리고 20% 이해되는 게 80%가 이해됐죠. 민법책에서 제일 어려운 챕터가. 그죠? 그럼 시간은 다 해봐야 한 2시간 정도? 아니 혼자서 공부했다면 2시간 만에 민법책의 제일 어려운 챕터를 8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보세요. 공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이해의 주체는 뇌예요. 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면 돼요. 이 친구 한 건 뭐예요?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해도가 쑥 올라가고 있죠. 2시간 만에 80%까지 올라갔잖아요. 혼자 공부했으면 며칠이라도 안 됐을걸요? 이해하려고 SMS 했으면. 그죠? 자,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 그죠? 한국사.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왜? 이해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무의식의 뇌에다가 넘겨주고 나면 내가 할 일은 분명해요.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주의를 두면서. 책에다가 주의를 두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처음에 무엇이 뭔지,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가고요. 그게 한 50% 정도 선이에요. 사실 50% 정도 알면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좀 긴가민가하죠.